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 44살 여자입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안 되는 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22살 때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면서 들고 가던 음식들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철퍼덕하면서 쏟아 부은 적이 있었어요. 순간 식당은 침묵이 흘렀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고개를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있었고, 식당 사장님은 제가 받을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줬었어요. 사장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었죠. 그날 딱 한 번의 실수로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쫓겨나다시피 사장한테 내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해보상금을 받은 손님은 화가 덜 풀렸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날 하루 일정을 전부 다 망쳤다고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잘못을 하긴 했었지만 사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월급 전부를 줘버린 뒤 내쳐지기까지 했는데 그걸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벽에 밀친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끝까지 죄송하다며 남자를 뿌리치려 하자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압박하고 있는 남자들을 불렀고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찰나 경찰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중에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그때 당시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날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해졌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마디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음료를 뿜으면서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죠.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10살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한 상태로 할 말을 잃어버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고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면서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이까지 떠넘기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버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다는 거에 압박이 계속 생기게 되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강요했었고, 떠나간 마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백화점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렸던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인연까지 끊어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였던 만남은 이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10살 때까지 키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바르게 자라온 아이라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말 한마디 못했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저도 잘난 인생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 보육원으로 바로 버려졌던 저는 그곳에서 원장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엄마이고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제가 남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아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적 없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주위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에 22살밖에 안 됐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었던 터라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젊었을 때 식당 일을 하다가 친한 언니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이 넘어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 벌어 살다 보니 제 딸도 그런 노력을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검사라고?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네가 좀 더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러다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힘들게 달려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야.
아빠는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굳이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빠 엄마는 네가 좀 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분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 옆에서 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후배들 격려차 몇 번 왔었고 그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조만간 인사시켜 드릴 테니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 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보단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뒤 다음을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딸이 결혼 통보를 하게 된 이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지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비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제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인사온 남자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가 생각했던 걱정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느새 긴장이 풀렸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결혼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과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제 딸에 대한 많은 배려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었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진 이후 몇 번 더 저희 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처음에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둘 사이에 좋은 날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을 허락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찾아왔어요. 예비 사이의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비 사이에게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서 왜 제 딸을 반대하는 건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보경이 얼굴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보경이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설득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말만 있게 될 텐데. 아, 잠시만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보경이 부모님 댁에 잠깐 왔어요. 네? 지금요? 아, 저희 엄마가 잠깐 통화를 원하세요. 예비 사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예비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게 살아온 적 없었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읽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가진 거 없이 남편과 악착같이 벌어모아 제 딸 서울법대 졸업시키고 대출 없이 자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하자 약간 당황스러웠는지 말을 더듬거리던 예비 사돈은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예비 사돈집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제가 두려운 건 없었어요. 노력했는데 아니면 그걸로 끝인 거고 더 좋은 사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었고 약속된 날짜가 되고 나서 예비 사돈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는데 예비 사돈은 식사할 기분은 아니라면서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즐겁게 식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얼굴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따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운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실 텐데요. 아,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대화 나누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식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마트에 잠깐 가게 됐는데 아마 금방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이유는 제 딸을 받아줄 수 없으니 확실하게 마음 정리 해달라는 거네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야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집안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못 산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괜히 내 아들 피해볼까봐 여기 오는 것도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지 집안 아니랄까봐. 우리 집안과 결혼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딸 하나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집안은 집불도 없으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설법대 졸업시켰다고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신분 상승한 줄 아는데 요즘 널린 게 사자 직업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흔해 빠진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 정도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고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사자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얼마 벌어들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이 친모가 아니라면서요. 20년간 북박이 식모였다던데 완전 인생 헛살으셨네. 잘 사는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식모살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죠. 직업이 파출부라던데 그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남의 자식 설법대 만들어주면 그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힘들게 키워봤자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 순리라고요. 핏줄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딸이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 줬는데 더 꺼내 볼까요? 대충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고요. 그쪽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의심한 적 없고 저는 제 딸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쪽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보다 인생을 헛살았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칠 줄 알았는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결혼이야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안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 아까랑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니? 예, 너도 넘볼 걸 넘봐야지. 감히 예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완전 도둑이 따로 없구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 보이면 그땐 가만 안 둬.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 20년 차 북박이 식모예요. 젊은 나이에 저희 아빠 만나서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저를 위해 식모처럼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쪽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도일 선배가 당신 뱃속에서 태어나 바르게 자라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식의 대우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선배, 미안해.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 여기에서 우리 끝내자.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집안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무슨 말 좀 해주세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요. 당신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돼?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요즘 바르게 자라온 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이 험해서 예전처럼 정숙한 여자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 걷어찰 거야? 이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뭘 이해를 해?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집안과 내가 왜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어.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좀 늦었습니다. 벌써 대화를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좋은 거 대접해 드리려고 직접 양조장까지 다녀왔거든요. 여보, 식사 준비는 다 끝났지? 남편이 양손 가득 양조장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막걸리를 들고 들어왔는데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분위기를 보더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얼굴을 보던 예비 안사돈이 못 볼 걸 본 것 마냥 급하게 얼굴을 숨기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예비 사돈 어른이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좋게 끝내자는 말을 하며 예비 안사돈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남편의 한마디는 저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예비 사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서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던 저 또한 너무 놀라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사상 초유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당신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나이 먹어 얼굴이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과거에 대해 얘기했었지?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던 사람이야. 보경이 친모.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나랑 당신 딸 버리고 가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었구나. 얼굴 숨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지. 뭐? 저 사람이 우리 보경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라고? 어쩐지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는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동안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고. 조용해. 듣고 싶지 않아. 언제적 일인데 과거를 들춰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잠깐만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부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부부싸움 날까봐 안 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도 너랑 다를 거 없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배 아파 낳은 건 아니거든. 나랑 재혼한 사이고 내 아들을 그동안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다.
그래서 너를 많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거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은 나한테 과거에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었으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거야? 아니,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제 딸이었어요. 눈앞에 친모가 나타났는데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예비 사이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이 보경이 친모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있다는 걸 속여왔다는 걸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사이와 제 딸은 아직까지 서로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혼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듯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혼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간 친모는 자기가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선 결혼을 허락해 준다며 본인이 꾸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모라는 그 여자가 제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 딸의 친모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한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1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워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간은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요즘 들어 돈이 뭐길래 가족애가 이렇게 상하나 싶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결혼 생활 25년 중 20년은 시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원래 형님께서 시어머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5년 차에 이젠 저희가 모실 차례라며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셨어요. 아주버님 네 분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시어머님 명의의 집이었고 저희가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컸지만 사실 그동안 어머님을 모신 세월을 생각해 시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소은 엄마, 어머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 굳이 여기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불편하면 합가하기 전에 정리해서 시골에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소은 아빠. 형님도 10년이나 어머니 모셨는데 나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눈치 주신 적도 없고 시집살이도 하신 적도 없는데 같이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도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어. 고마워. 사실 합가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많이 거들게. 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도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래. 어머님 성격은 나도 알고 있지. 그래서 더욱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은 큰 집에서 지내시다 우리 집에 오시면 좁아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도 살다가 정 불편하면 이사를 가든지 하자.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집이 좁으면 이사 가자고 보태주신다고도 하셨어. 그리고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생활비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시어머님과의 합가를 찬성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여장부라 할 정도로 씩씩하고 굳건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제가 모실 당시 60대가 넘으셨지만 그때까지도 소소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죠.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실 때에도 생계는 시어머님이 다 책임을 지실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님과 잘 맞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합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역시나 합가를 하고 나서도 어머님께서는 집안일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같이 집안일도 도우고 육아에도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죠. 아범아,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가사는 조금씩 해줘야 된다. 알지? 아무래도 집안일은 끝도 없으니까 옆에서 하나 둘씩 같이 거들어줘야 할 수 있으니 많이 도와주면서 살거라.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는 좀 일도 쉬고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저도 이제는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내 식구 먹여 살릴 정도는 되니까 무리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이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쉴 것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야지. 원래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게 잘 사는 거다. 나이 먹었다고 안 움직이면 더 몸이 아프고 빨리 늙는 거야. 나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야. 이 나이에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뭐. 어머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면서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 여행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여행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고생은 어미랑 아범이 하는데 어떻게 나라고 놀러 다닐 수 있겠니? 무리하면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집안일이야 소은애미가 알아서 잘하니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나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는 안심하고 푹 쉬고 있잖니. 남편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님께서 생활비를 보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지인 가게에 가서 대신 일을 봐주거나 시골 지인 집으로 가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에게 오로지 용돈을 하라며 지어주신 돈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음식 챙겨갈 때면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여행도 다녀오라며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기도 했죠. 애미야, 이번에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사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한테 맡기는 것도 염치도 없고 내 남편인데 손수 음식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 할까 하는구나. 지금까지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 결혼하고 합가한 후에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매번 나 꼴당 갈 때마다 챙겨주니 나는 너무나 고맙구나. 어머님, 음식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건 별거 없는데요, 뭐. 음식도 거의 어머님께서 장만하시고 저는 그냥 조리만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며 어머님도 계속 도와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이거 많은 돈은 아닌데 이번에 고생했으니 여행 좀 다녀오렴. 해외까지는 못 가겠지만 제주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푹 쉬다 오고 아범이랑 일정 맞춰보거나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오거라. 어머님,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만 챙기는 거 아니고 어머님이랑 남편 다 같이 챙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어머님 그냥 넣어두시고 어머님 용돈 하세요. 고생하시면서 번 돈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걸 너한테 맡긴 것 같아 그런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내가 이거 너한테 주려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려무나. 시어머님께서는 말투가 다정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말보다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저를 위해주고 애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에도 매번 좋은 식재료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홀로 계시는 엄마가 밥을 챙겨 드시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찾아가 같이 밥을 먹고 오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랑 같이 식사하셨어요? 엄마가 어머님이 이번에 다녀갔다고 말씀하셔서요. 정말 감사해요. 딸인 저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걸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었어요. 나도 남편 보내봐서 아는데 이건 자식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더구나. 외롭고 허전한데 같은 처지에 같이 밥 먹으면 좋지 뭐. 오랜만에 사돈 얼굴 뵈니까 나도 좋더라고. 나나 사돈이나 비슷한 나이라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그냥 친구 삼아 밥 먹는 거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그래도요.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는 항상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에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자주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사돈한테 내가 미안하지. 외동딸 이렇게 나 챙기느라 옆에 두고 살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이런 세심함은 저뿐만 아니라 형님에게도 향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서 분가를 하고 저희 집으로 왔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형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형님 댁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머니 형네랑 합가했던 게 조금 힘드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랑 합가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가 어머니가 좀 힘드셨었어. 그래? 어머님께서는 나한테 별말 안 하셨는데 항상 형님이 착했다고 드센 당신과 사느라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형수님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조카들 돌보는 것도 다 엄마가 하셨고 생활비도 매달 받아갔다고 했는데 솔직히 집안일에 아이들 보는 것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형이랑 형수님도 자주 싸웠던 것 같고. 아, 그랬구나. 어머님이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고 매달 생활비를 주시는 건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생활비는 받아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가 보이셨을 수도 있겠네. 이건 당신이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려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도 여러 번 얘기했어. 소은 엄마도 생활비 신경 안 쓴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생활비 주는 게 마음 편하시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난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 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저에게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불편하고 힘들다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지만 설거지가 밀리고 빨래가 밀려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도 없었죠. 어머님이 아끼시던 옷을 세탁하며 망가뜨렸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며 그냥 오실 뿐이라고 오히려 죄송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께서 합가를 한 지 10년이 되던 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고 언어장애가 오시게 되었죠. 어머님 간병으로 아주버님 네와 저희 네가 모여서 상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나랑 아내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님을 돌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실까 싶은데. 사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머님, 한쪽 몸도 마비돼서 혼자서 식사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실 텐데 말 그대로 옆에서 계속 붙어서 간병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셔요. 문제는 병원비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시골에 있는 부동산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 좀 괜찮아지시면 그거 처분을 해서 병원비로 사용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시골집 처분하는 걸로 병원비는 다 감당되겠어?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우리 둘이 좀 모아서 보태야 하지 않을까? 우리 형편에 어떻게 매달 돈을 모아? 지금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생활비 부담 못한다. 형,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아프신데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다 사용할 수는 없어.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어머니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어머님, 언제 괜찮아지실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할 순 없어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병원비는 시골집 처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식구 생활비로 빠듯한데 계속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제가 지금 일하지 않는 상태니까 어머니 간병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는 보태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어머님 부동산 처분하실 거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할게요. 그럼 괜찮으시죠? 당신 괜찮겠어? 어머니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곤 하지만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 당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동서. 부동산 처분한 걸 왜 동서가 관리를 해? 동서가 어머니 간병할 거면 어차피 처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동서가 모실 거면 그냥 부동산은 처분하지 말아야지. 형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병하면서 이런저런 비용도 생길 텐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부동산 처분하는 건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시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재수 씨가 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우리야 고맙지. 가족들은 처음에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때부터 자신들은 병원비도 보탤 수 없고 간병도 도와줄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내에게도 잘해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의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한쪽 마비가 오시다 보니 옷을 입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 밥을 먹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못하셨죠. 특히나 언어 장애까지 오다 보니 어머님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웠어요.
글씨를 쓰는 것도 힘들어 항상 눈짓과 손짓으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어머님은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민폐가 될까 싶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항상 미안하다며 쪽지에 적어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쪽지 적어 주셨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점 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슬프네. 우리 어머님, 전에는 누구보다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러다 더 약해지시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돼. 어머니가 당신 정말 많이 아끼셨잖아. 정정하셨을 때도 당신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는데 아프시고 나니 당신 손 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가 보네. 당신 정말 대단해. 난 아들이지만 간병하면서도 엄마한테 화도 내고 그랬을 텐데 당신은 그런 적도 없잖아. 지금까지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버거우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줘. 알았지? 그래. 아직은 나도 괜찮고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나는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보답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좋아.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내 손 안 빌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더 감사하지. 어머니가 저번에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쪽지 주시더라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지시는 모양이야. 너무 힘들면 형이나 형수님께 부탁드려 볼 테니까 편하게 말해. 형이랑 형수님도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누구보다 여장부 같은 모습이셨던 어머님은 뇌졸중 이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하셨던 어머님께서 점점 야이고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셨을 때 저는 철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며 토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프시고 엄마도 아프고 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엄마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엄마 옆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형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아주버님도 시간 없다고 하고 저랑 남편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시어머님의 간병을 형님에게 부탁했지만 형님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봐야 한다면 간병비를 달라는 말도 했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머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서운해하기는커녕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쓸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등을 쓸어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에 위로가 되었어요. 철없는 말을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괜찮다며 한쪽으로 빙긋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 주셨던 어머님의 병환은 10년 차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 지 10년 차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이 난 후에 아주버님은 가족들을 모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도 정리할 건 해야 하니까 일단 어머니 유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혹시 유언이나 유언장 남긴 거 있으면 그것 따라서 분할하고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엄마가 몸 안 좋아지시기 전에 유언장 작성하려고 변호사 찾아가신 적이 있었어.
그거 한번 찾아볼게. 그때 유언장도 작성을 하신 것 같거든. 재산들도 아마 거기 다 적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유언장 작성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혹시 같이 가셔가지고 유언장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형수님, 저는 그냥 모셔다 드리기만 했어요. 우선 유언장 가지고 올 테니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시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봐요. 시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모셔갔다고 하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미심쩍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막상 유언장을 오픈하고 나서는 다들 만족하셨죠. 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그래서 보험금이나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동안 많은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아주버님, 형님께는 살고 계셨던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시골집, 부동산도 남기셨어요. 가치가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저축을 했던 예금을 남겨주셨고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평생 가지고 다니셨던 펜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10년 간병한 동서한테는 무슨 펜 하나만 남기셨대? 동서, 좀 서운하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님 뜻인데 우리가 이거 다 받아들여야지. 아유, 어머니도 참. 장남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나 보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 받겠지만 시골 땅은 어떻게 할래? 그냥 어머니 유언대로 할까?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시겠다고 그 힘든 몸 이끌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는데 이걸 말도 안 들으면 어머니 속상해서 어떻게 눈 감으셔?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해. 그래요.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도 서운 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알지? 서운 엄마한테는 좀 챙겨주면 좋겠어. 아니,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많으니까 간병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대가를 봐라. 그러면 받은 거 보답한다고 한 의미가 사라지잖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유언대로 동의하니까 그렇게 받는 걸로 정리를 해요. 동서, 그래서 배운 사람이 다 받는 거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럼 못 배워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면 뭐겠어? 공부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어른이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겠지.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했는데 이제라도 공부해서 직장 가라고 펜 남겨주신 거 아니겠어? 형님, 저희 어머님 그러신 분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처럼 돈돈하셨으면 제가 10년 간병을 했겠어요? 무슨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를 내? 동서, 펜 받은 거 서운하긴 하구나. 어머님 뜻 받는다고 하면서 내심 그건 아닌가 보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정리하자고. 11억의 유산을 받은 형님네에는 유산 분할에 동의한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어머님을 간병했는데 펜 하나 남겨주셨다는 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걸 신경 쓰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장례 이후 저희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어머님 방을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다짐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지내셨던 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한쪽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겨우 꼬불꼬불 쓰신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고 놀라 남편에게 보여주며 얘기를 했죠. 당신 이것 좀 봐봐. 어머님이 나한테 남긴 편지야. 어머님께서 이걸 그동안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정도 쓰시려면 오랫동안 쓰셔야 했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네. 어머니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네. 보니까 당신 펜에 뭔가 있는 모양이야. 내일 한번 어머니 거래은행에 가야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펜만 남기셨던 건 아닌 것 같아. 편지에 펜 가지고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보라고 하네? 어머님이 왜 이런 편지를 남기셨던 걸까? 그때 유언장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도 애지중지하던 펜이라 다들 그냥 제일 아끼는 며느리한테 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내일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유산으로 남긴 펜을 가지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라는 편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이 의아했지만 어머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은행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은행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펜을 보여주니 다들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바로 지점장이 나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유산 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과 유산 상속이 모두 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오시겠지 싶었는데 몇 달 동안 오시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아, 이제야 편지를 발견했어요. 펜 가지고 여기로 가면 다 설명해 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근데 유산 신탁이라는 게 뭔가요? 사장님께서 아마 재산 일부는 유산 상속으로 유언하셨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신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며느리분께 상속을 한다고 하신 상태이고요. 상속에 대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다 생전에 정해두신 상황이라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어머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라고요? 저희 이미 유산 분배는 끝이 난 상황인데요. 네.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꼭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며느님께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께는 함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첫째 아드님 네 분이랑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장님 부동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한 번 해주셨는데 다음에 바로 다 날리셔서 결국 사장님께서 해결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재산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 보험금, 연금 등을 모두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펜을 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에게도 알렸죠. 어머니가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안 그래도 당신을 제일 아꼈는데 유산 분배에는 펜만 나와 있어서 나도 많이 놀랐어. 그래도 어머니라면 당신한테 제일 많은 재산을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형님이 형수님이며 그동안 어머니 재산 탐낸 건 알았지만 유산까지 그럴까봐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게. 난 그것도 모르고 내심 서운한 마음이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네. 당신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당신이 받은 거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준 거잖아. 오로지 그건 당신이 사용하는 대로 해야지. 우선 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두려고. 차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나한테 유산을 주신 것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한 끝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 받은 유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유산을 받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죠. 그동안 어머님이 아프신 와중에도 미리 유산을 달라는 얘기도 하면서 요구를 했지만 어머님은 증여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유산을 받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모두 망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겨우 남은 것은 집 하나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되자 형님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금을 나누자고 했죠. 동서, 혹시 그때 어머님한테 받은 예금 말이야. 벌써 다 쓴 건 아니지? 혹시 그거 우리랑 좀 나눌 수 있어? 네? 그걸 왜? 형님네가 훨씬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5천만 원 예금 받은 건데 그걸 나누자고 하는 거세요? 갑자기 왜요? 그때도 유산 분배에 불만 없으시다고 다 동의하고 서명도 하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머니 모셨는데 나한테 준 건 없더라고. 어머님이 동수한테는 펜이라도 한쪽 남기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셨잖아.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형님네는 이미 부동산이랑 해서 11억이나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받은 것보다 훨배 받으시고 또 나눠 가지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형님. 어머, 동서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았을 때는 생활비 우리가 다 감당했어. 그것 따지면 우리는 11억도 모자라지. 형님, 그때는 어머님이 집안일도 다 하시고 아이들도 다 보시고 형님네서 살았을 때는 어머님이 돈을 받아야 했을 정도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뻔뻔해? 뻔뻔한 건 동서지. 이제 와서 간병한 거 자기가 잘했다고 돈 욕심내는 거 아니야? 억울하시면 그때 11억 유산 받으신 거 저희도 당당하게 청구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냥 해본 말을 가지고. 아무튼 알았어. 동수한테 전화를 한 내가 잘못이지. 서방님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형님은 뻔뻔하게도 유산으로 받은 예금마저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에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동시에 연락을 해와선 그 돈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화가 나 아주버님과 형님의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저에게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형님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동서, 먹을 것 좀 있어? 우리 집 정말 망했어. 어떡해? 지금 집도 넘어갈 판국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유산으로 받은 거 조금 남으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사업도 다 망해서 정리하시고 그래도 집은 건지셨잖아요. 아니야. 그것마저 다 사업 자금으로 써서 이제 더 갈 곳도 없어. 동서 미안한데 우리 좀 여기 신세지면 안 될까? 남편한테 말했는데 동서 좀 찾아가 보라고 하길래. 형님, 무슨 뻔뻔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무시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돈 욕심낸다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언젠데.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선에는 5천만 원 아직 안 썼지? 아니면 그거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아니, 정신 좀 차려요. 뭘 빌려달라는 거예요? 11억이나 받아놓고서는 1년도 안 돼서 날려놓고선 5천만 원은 한 달이나 가겠어요? 그 잘난 직업으로 알아서 잘 사시면 되겠네요. 쫄쫄 망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에게로 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잠시 신세를 져야 되겠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아직까지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돈을 다 처분하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누리시지 못하셨던 것들 다 해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